제가 패널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좌장으로서 오늘 전반적인 어떤 이런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제가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인재 포럼의 주제는 창조적 인재와 글로벌 협력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 준비를 한 것은 리더십 모델에 대한 건데요. 조금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나라마다의 리더십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프레젠터분들이 각각 프레젠테이션을 나라별로 어떻게 리더십이 다르게 되고 있는지를 아마 프레젠테이션 해주실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이 각 나라에서 어떻게 리더들을 육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소개를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이번 세션에 이제 준비가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글로벌 기업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모델이나 리더십 프로그램들이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각 나라의 어떤 리더십의 이러한 장단점을 보다 보면은 우리 기업들에 있어서도 배울 점이 있고 또 하지 않아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훈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게 된다 해서 그런 부분들의 관점을 가지고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세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하실 분들을 제가 한 분씩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제가 조금 나중에 다시 제가 드리겠고요. 글로벌 리더십 모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세션은 스밀라 유엔이라고 저희 왓슨 와이어트 한국 지사 왓슨 와이어트 상하이에서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이 발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푸담대학교 강사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주로 공기업의 조직 변화 관리라든지 인사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장기 전략 수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력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왓슨 와이어트 이전에는 앤더슨 컨설팅에서도 일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세션에 있어서는 가와카미 신지라는 왓슨 와이어트 일본 지사의 컨설턴트가 발표를 해주시게 되는데요. 이분은 현재 왓슨 와이어트 동경지사에서 컨설턴트로 재직을 하고 계시면서 와세다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분이 몇 년 전부터 직무 역량 적성 검사라는 그런 이제 심리 검사지를 가지고서도 많은 이제 학계나 산업계에서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리더십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겠고 마지막으로 한국 부분에 있어서는 김광순 왓슨 와이어트 한국 지사 대표가 발표를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순 대표께서는 지금 현재 왓슨 와이어트 한국 지사 대표 이외에 국민연금 운영위원회 평가 보상을 하고 계시고 정부혁신 컨설팅센터 센터장을 하셨으며 과거에 효성그룹 상무이사와 이 부분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연사 소개가 끝났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발표할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게 좌장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려니까 조금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게 되면 저는 왓슨 와이어트 한국사무소에서 인사조직 컨설팅을 맡고 있는 최연아라고 합니다. 인사조직 컨설팅을 한 지는 조금 10년이 조금 이제 넘은 부분이 되겠고요. 과거에는 주로 이제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 나라별로 리더십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느냐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제 저희 서베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리더십 서베이라는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서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각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연 그 직원들이 자기 회사에 있는 리더들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서베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만족도나 익스펙테이션 수준에 대비했을 때 그것이 실제 직원들의 몰입도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만족도를 느끼는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그 자신의 업무 몰입도에서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심도 깊게 통계학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어떠한 리더십이라는 여러 가지 리더십 프레임워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조금 집중했었던 리더십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성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성이라 하는 거는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영역을 저희가 리더십 특성이라고 저희는 이제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리더십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그 심리적인 자존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든지, 또는 그 온유하고 어떠한 겸손한 품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관되고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리더십의 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 리더십을 규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리더십 스킬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더십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훈련이나 개발에 의해서 나와질 수 있는 리더십 어떤 스킬, 기술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 부분에 있어서는 셀프 컨피던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기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논리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이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얼마나 잘 청취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왓슨 와이어트가 보기에는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품성적인 요소와 특성적인 요소라고 저희가 규정을 지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이러한 리더십의 품성이나 스킬 같은 것들이 결국은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에 몰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개인이 얼마나 내가 그 조직에서 성장을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들이고 내가 얼마나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또는 내가 속한 팀이나 조직에 있어서 그 성과의 목표를 인식을 하고 어떤 운영 방식에 공유를 하며 그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또 회사 전체에 있어서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CEO의 리더십, 그리고 회사의 어떤 각종 제도나 시스템들에 대해서 얼마나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가라는 부분이 결국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나타내는 이제 부분이다라고 보는데요. 그 왓슨 와이어트가 수행한 이런 리더십 서베이는 실제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리더십 품성이나 스킬에 대해서 이 직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만족감을 각 나라별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만족도가 실제적으로 그 직원의 몰입도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면은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리더십 스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더십 스킬이 각 나라별로 각 나라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 있는 매니저나 경영진에 대해서 리더십 스킬에 대해서 어떠한 점수 내지는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라고 봤더니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올라간 현재의 수준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차이나가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은 조금 이제 낮은 수준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한 2등 정도 되고 일본 같은 경우가 가장 낮은 수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요소 내지는 향후 이 정도는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어떤 이제 계획을 갖고 있을까라고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특징적인 요소인데요. 현재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족도 수준 대비했을 때 직원들이 원래 갖고 있는 그 잣대의 높이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s is와 to be의 갭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월등히 높게 되겠고요.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수준보다 이상적인 수준 내지는 to be에 대한 갭 자체가 소폭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더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을 보시게 되면 일본은 거의 차이가 없거나 약간 증가하는 수준, 이 정도의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라마다 직원들이 자기 리더에 대해서 생각하는 만족도도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익스펙테이션 레벨 자체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세 가지의 세션에 대해서 이제 답을 좀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품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일본이겠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만족도 자체는 일단은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이상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직원들에 비해서 리더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떠한 그 리더십 품성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서베이에서 저희가 이제 밝히고자 했었던 것이 과연 이런 리더십에 대한 만족도나 불만족적인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 직원의 업무 몰입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리더십이 그 직원의 긍정적인 몰입을 유도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계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81.1%에 해당하는 리더십의 요인이 실제적으로 그 직원의 업무 몰입과 굉장히 많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3.4%에 해당되는 요인만이 리더십과 업무 몰입도 간에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로 봐서는 별로 직원들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건 간에 그 직원의 업무 몰입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그 중간에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리더십이 그 직원의 업무 몰입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베이를 봤을 때 나라마다 그 직원들이 리더들에게 갖는 익스펙테이션 레벨도 다르고 현재 수준과의 갭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차이가 나고 있고 그 갭의 차이는 우리나라가 가장 크고 중국은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덜해도 무난하다라는 이런 평을 받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형태의 이러한 이제 행태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리더십 서베이는 저희가 아직까지 수년 많은 어떤 그 기간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서 어떠한 나라마다 리더십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거나 어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지역이나 이런 거에 별로 상관없이 싱글 유니크한 마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그것과는 다를 수도 있겠다. 그 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익스펙테이션 레벨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부분이 하나의 이제 테이크어웨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라별로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리더로 살아가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리더십 수준도 굉장히 높고 아직은 그 수준에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제 많지도 않고 그래서 과연 이 숙제를 리더에게만 돌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직원들의 어떠한 그 마인드셋이나 직원들의 행위 방식 또는 기업에서 의사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방향성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참 서베이를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의외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일단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토록 그 경제 강국인 이런 일본에서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고민을 했었고요. 결국 일본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성과주의의 어떤 보도화, 굉장한 수준의 어떤 관리의 보도화로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고도화 또는 성과주의 고도화만으로서는 그 직원을 몰입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뭔가 이제는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시사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경제 성장의 속도가 워낙에나 빠르다 보니까 이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굳혀간다는 표현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직원들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현재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더에 대한 어떤 평가 자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관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리더와 직원 간에 있어서의 어떤 간극의 차이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리더와 직원에 있는 차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이 뒤에 세션에서 조금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주목을 갖고 이제 봤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차이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달라져야 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을 할 때도 이러한 리더십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어떤 관리자를 뽑고 직원들을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시사점을 가지고 좀 차이를 가지고 가져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되겠고요. 이제는 마이크를 저희가 이제 중국으로 넘겨서 왜 중국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부응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리더들을 육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스밀라 UN 왓슨와이어드 상하이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Thank you. 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Smila Yuan. I'm currently working for Watson Wai Shanghai office as a general manager and principal consultant for Human Capital Group. And today I'm very happy to be here to give the speech on the overview of our leadership survey for China. And actually, this is a very interesting topic. And as you know, that China is a huge country, and actually 15 minutes is definitely not enough for me to give you a detailed information. So just to give you a highlight of the survey results. It's very interesting for our Korean leaders to ask me to invite me to give this speech this afternoon. Not only because I conducted the survey in China, not only because I look like Chinese, I'm definitely Chinese, but also I probably represented a case, a leadership case in China. As you see, relatively young and female. You know that in Shanghai, female can enjoy the same social positioning, even higher positioning than the man. So probably, you know, that it's easier for me female to get in touch with the leaders. Okay, so before my speech, I will give you an overview. At the first beginning, I will give you an overview of the Chinese leadership difference. As you have seen that the overall satisfactory rate towards the leaders is relatively higher than Japanese and Korean. Actually, this survey results is also surprising to me and to our colleagues. But actually, after analyzing, we will see that there is some reasoning behind it. The key strengths for Chinese leaders are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and a good execution power. So you will see that the good execution power becomes one of the key strengths of the Chinese leaders. But in the meantime, the relatively weakness for Chinese leaders focusing on two areas. One is the setting up own career targets, which means that planning for the personal career path or the future development. The second one is controlled emotion, probably because Chinese economy is growing so fast and leaders become very much emotional to achieve the result, and it's very much difficult to control emotion. The second one, or the third one, is that the subordinates, when they deal with the subordinates, it's less than, they are less pay attention to the motivation and also development. So such kind of information show an overview of the Chinese leadership traits. We are trying to dig in now the reason behind it. But let me share with you another information. I have seen a survey conducted in 5 years ago. The survey results is actually is relatively different than what we see today. That survey shows that in 5 years ago, Chinese leaders are pretty much stronger in personal development or in relationship development, but relatively weak
in results-oriented and performance management. But after 5 years, you can see that performance management and results-oriented become one of the key strengths. What is the reason behind? We are trying to explain it probably between several reasons. The first one is probably the fast-growing economy. Fast-growing economy drives the leaders to achieve the results. So performance management becomes one of the key success factors. So in China, a lot of companies implemented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play it as a very key success factor for the company's success. The second reason is because China is so big, a lot of companies, not only MNC but also a lot of private companies are in quick expansion. So they require the leaders, but actually the supply of the leaders is not so much. So they have to promote some young leaders to the senior level, while these young leaders are relatively less experienced in people management or in subordinate coaching, motivation, and development. So that can explain why the strengths in performance management, results-oriented, but the weakness is people management or people coaching. But overall speaking, employees are quite satisfied to work within the company and feel growth. But in the meantime, they will feel that the workload is relatively too much. But according to the survey, I will see that in this survey, because we conducted the survey for private companies, if we conducted the survey among MNCs, actually the employee satisfaction rate is not so high. Okay. This is the overview of the survey results. When we further dig in the reason behind or trying to find in the employee's eye what makes the leaders successful, we will see 4 factors. The first one is the humanity and dignity as a leader. The second one is stable relationship with followers. The third one is fairness. The last one is ability to drive work. In my view, these 4 factors definitely reflect the traditional Chinese culture. If you understand Chinese, I will explain it in detail. The first one, dignity, means 德. 德 means that you have to regulate yourself first, and then you can regulate the others. So you should be a model staff within the company. The second one is relationship, which means we could harmony, which means you have to build up a good relationship with your subordinates, with your peers, and your leaders. This makes you succeed in the company. The third one is fairness. We will say 正, it's 公正, which means that you have to treat your employees in fairness. This is very interesting that currently in China, employees care more about internal equity more than external competitiveness when they consider their reward system. So actually, they will view the fairness as one of the key successful factor for the leaders. The last one, ability to drive work. This is definitely important because for China, currently every company is growth, so you have to deliver results, you have to execute. After I give you an overview of the survey results, we put more time in analyzing the reason behind. Actually, I will see that this kind of information just share a kind of quite highlight of the leadership situation. I cannot tell whether it is the complete or that reflects the overview of the situation. But actually in China, we are seeing that there is a very big issue that China is lacking a shortage of the talents or experienced leaders. So actually China, within the fast-growing environment, we are facing the shortage of the qualified talents. There are 2 reasons. The first one is the fast-growing economy. We ask for the talent. In the meantime, because of the sociology or education system, as you know, that China has experienced the cultural revolutions in 1960s to the 1970s. So when we are looking for the experienced leaders who are now 40 to 50 years old,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qualified leaders because the people in that age, they are lack of systematic education or management training. So we call it lost generation.
So this kind of information resulted in this very interesting figure here. As you see that according to a survey, the average age of CEO in China is 37. In some sectors, the age is even younger, comparing with the US and Europe, which is 50 and 49. So this is a very big issue for China. Although our employees do not have very high expectation to leaders, we definitely look forward to have more experienced people to play the leadership role. Because of the shortage of leaders, as I described it before, China is experiencing the big expansion for MNCs, for local companies. Everyone is looking forward to have leaders. If we cannot have the ready-made or the qualified talents from markets, we have to educate, we have to train up within the company. So some of the young people without management experience or less experience in people management are promoted to the senior level to play the leadership role. These leaders are critically, they are very good, but they are very good in execution or doing things, but less experienced in educating, motivation, and listening to the employees. A second thing is regarding the internal promotion system. Actually, China is a very, I should say that in the conflict situation, because traditionally speaking, China people is very much like less performance-oriented, more pay attention to the harmony environment within the company. But now, more and more people focusing on the results, more and more people focusing on performance results. So when they do the internal promotion, the performance, the past performance should be the #1 criteria. And also because of the internal HR system is relatively weak or not so modern, so when they do the promotion, they will view the hard qualification as the second criteria, rather than the potential to be the leader. So you will see that a lot of leaders was promoted, but not because of their potential leadership, just because of their past experience, past performance, and also some hard qualifications. But definitely everyone will view that leadership development is critically important to the company succeed. So a lot of leaders, they themselves take time to participate in a lot of training, external training, EMBA program to develop the leadership of themselves. But in the meantime, companies are taking different kind of actions to increase the level of leadership. For multinational companies, I should say that multinational companies play the role of investing in developing their own leaders. So a lot of MNCs, they play the role of the post-education role. They build up the university within the company, and they build up the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within the company, and invest time and money to develop the leaders they require. In the meantime, state-owned company also take some actions. Traditionally speaking, SOE, the state-owned companies, have their own standard of their leadership. They will view that like something like dignity, harmony, or even some sense of political could be the criteria to be a leader. But in today, a lot of SOEs are also starting to take action to change the internal leadership model to be more modern, to be more market-oriented, to be more globalized. In the third time, for private companies, private economy sector in China is growing very fast. So there are a lot of very good entrepreneurs run their business quite well. But in the meantime, they are also thinking about making the company long-term succeed. So they are taking actions to attract some professional leaders outside the company, from multinational companies, from externally, from overseas, to help them to build up the internal leadership model or leadership levels. So you have seen that leadership item, leadership factor is new to China. So that's why maybe Chinese employees has less expectation to their leaders. But in the meantime, company paid attention to this issue and started to take action to improve it. Our Korean colleagues asked me to share a case in China. I did not pick a case for some individual successful leader in China.
maybe a lot of you have known some successful leaders in China, like Liu Chuanzhi in Lenovo, Yang Yuanting in Lenovo, and also Zhang Weibing in Haier. They are very much like a hero or superstar of the company. I do not view this model can long-term succeed. China is looking forward to have systematic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We need hero, but we are not only need hero. So here I would like to share a case of China company, which is China Mobile. This company is a huge company. Currently, it is the largest mobile operator in the world. And I have conducted projects for this client for more than 7 years, so I know this company quite well. Currently speaking, in China, China Mobile is regarded as a running elephant, which means this is a huge company, but their performance is growing very well. Although it is a monopoly company, the industry is very unique. I should say that internally they have taken a lot of action in HR program development and also leadership development. So here, the case show you face by face how they're evolving their leadership style along with the business strategy changing. The first stage is public listed in 2000. When they go public, they are facing the problem that because originally there's traditional SOEs, the investment markets do not trust they can have the capability to perform well. So they are changing from a very much traditional company to a market-oriented system, a market-oriented company. At this time, the leadership traits was focused on the customer focus. As far as I know, they launched a lot of training, internal training program to develop every levels of leaders to build up a sense of the customer focus, which resulted in their business model as well. The second stage is 2002 to 2005. During this period, they have all the subsidiaries going public. So at this time, they are very much focusing on performance-oriented. They launched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company, cascading the KPI to each levels. In that time, they are very much focusing on the leadership traits of result-oriented. But starting from 2005 to 2006, they are launching a new strategy of the whole company, which is called 1CM strategy, which means a very much high-level strategy change. A lot of integration within the company happened. A lot of new business strategy happened. At this time, they redefined their leadership model within the company and using the new model to select the new leaders. So at this time, they are very much focusing on strategy. Strategy focus become the #1 criteria for leaders. And now, as you know, that China Mobile acquired Pakistan and also Hong Kong, a telecom company in Hong Kong. They are starting to the path of globalization. So at this time, they started to recruit leaders, actually from US, from Europe, to join their company to play an important role. And now they are very much focusing on the global mindset. So this very short case gives you an overview of the huge Chinese company, what they are doing to improve the level of the leadership style within the company. I should say this kind of systematic way can help the Chinese company improve the overall capability for future development. So this is an overview of my presentation. I should say that China is a huge company. 15 minutes definitely is not enough. And leadership development is a new concept for Chinese company. We are seeing a long way to go, and I'm sure this is the right way. Thank you.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왓슨와이드 성경사실 행사를 베카와카미라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일본의 리더십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잘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동양사님의 동양을 도약합니다. 헤드폰을 준비해 주십시오. それでですね、私の方からは日本のリーダーシップについてご説明します。で先ほど日本の結果がですね、現状に対する満足度が非常に低いという結果が出ていて、それは韓国の方々から見ると驚きだっ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たんですが、実は私自身日本の中で、この結果を見て当然だと思います。日本はやはり今リーダーに対する満足度は中で見ていて分かりますが非常に低いんですね。で何が起こっ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そこのところなぜ低くなっているかということにつきまして、説明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ですね、今日本の中で、今回の結果を見ますとリーダーシップに対する、特にこれは強みの部分ですね、これが強みなんです。フラットな組織をきちんと作っておりますリーダーは上で偉そうにしていないで組織を全部フラットな雰囲気を作っている、これは間違いないんですね。でもう一つ、十分なコンテンツ能力ですね、これを高く持っている。で、責任感を持って取り組んでいる、こういったところは非常に高かったんです。で、高い自信もリーダー自身は持っていますし、明確な指示をメンバーに与えています。ところがですね、こうやって見ていくと日本のリーダーは結構いいじゃないかと、かなりレベル高い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が言えるわけです。でこれはですね、日本は十数年前ですね、1995年くらいから、成果主義というものを、大体の企業が導入しています。でその成果主義の中でやはり成果を出せる人しか上に上がってきていません。ここ十何年の間ですね。でかつ成果を出せる人しか上に上がってませんし、日本の企業ではもう管理職に昇進するときアセスメントっていうのは当たり前なんです。アセスメントをやって確実にマネジメントできる人しか上司には上げていません。ですので、こういった強みのところを見ていくと非常にリーダーとして、マネージャーとして適性を持った人たちが管理職についているということは間違いないんですね。ところがですね、こういう状態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社員の人たちは上司に対してそのリーダーシップに満足していないんです。これ何が起こっているか、こういうことなんですよ。ここがですね、ところがこういった問題が起こっています。リーダーの人、上司の人が作って自分に与えてくる仕事を面白くないよ。これがですね、今の日本の社員の人たちの一番大きな不満なんです。全然仕事を与えられてきても何にも面白くないと、こんな仕事やってても全然つまらないというところの不満が非常に高まってきています。で、ここのところですよね、メンバーは何かこう社会に貢献したいっていうそういうイメージが今あるんです。今日本の中で会社のために頑張れっていう言葉を言っても誰もついてきません。社会のためにですよ、顧客のためにっていうのも超えています。社会全体のためにもうちょっとこう働きたい、そういう感覚が今全然出てこないんじゃないかと。これは、成果主義の問題だと思います。成果主義っていう中で会社が求める成果は達成してるんだけど本当にそれだけでいいのかという感覚が日本人の中にかなり出始めています。であとですね、この成長実感というものですね、自分は成長しているという実感を日本の、社員の人たち今持てなくなってきています。でもう一つ起こっているもの、メンバーの間の関係が非常に薄くなってきている、こういうイメージなんです。ということでですね、リーダーの人たち、上司の人たちのマネジメント力はかなりあるんだけれども、でも自分たちは満足していない、これが今の日本の状態なんです。でこれはですね、どうも日本で起こってきているのは世界全体の中で今まで一般的にリーダーシップとはこういうものって言われているところありますよね。ちゃんとした方針を出して部下に指示をきちんと出し、それから仕事の目標もちゃんと与え、それで成果を出したらその成果をきちんと評価する、これが、いわゆるマネジメントでありリーダーシップですね。こういったことだけではどうも今満足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ている、こんな状態が今日本の中で起こ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一言で言うと今働いててもとにかく面白い楽しいという実感を持てないっていうことが起こってきてるんですね。で結局ですね、今回のリーダーシップ調査の結果を見ますと、日本の中で、メンバーの人たち、部下の人たちが上司のリーダーシップマネジメントに何を求めているか、実はこの2つだけなんです。もうちょっと面白い仕事を作ってくれ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あなた自身優秀なの分かってますと、上司として優秀なの分かってますと、分かってるんだけど、私たちに与えてくる仕事をもう少し興味深く面白く、ワクワクす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仕事を与えてくれ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それを作ってくれる。でもう一つこれです、上司としてこれ尊敬できる上司でいてくれ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が、その尊敬できる上司ってどういうことかっていうと、一緒に働いていて自分が勉強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こんな上司がいるのかと、こんな上司と一緒に自分は働けるのかと、それはすごく面白いやと思う。自分の勉強にもなるし、自分も成長できるし、そういう上司でいてくれと。実はですね、今回の調査結果を見ますと、上司に求めてるのはこの2つだけです。でこの2つに関すること以外は、先ほど日本の中ではリーダーの上司の人の動きが、部下の人たちの満足度とかモラルとかと全く相関関係が出ない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たよね。これ以外のことは全く相関が出ないんですよ。ですのでこういった2つのことを確実にやってくれというのが今の日本の、メンバーの人たち、部下の人たちが上司に求めていることです。でこれがなぜ起こってきているのか、実はですね、こういう問題が起こってきてるんですよ。日本の中で、役職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よね。例えば課長さんとか部長さんっていうその役職がありますよね。この役職の権威がなくなってきてるんです。なくなってきてるんです。ですから昔はですね、部長っていう人が何か指示を出したらそれは権威が上がったんですよね。だから部長さんが言ってることなので、これはその部長がどういう人間性であれ、どういうパーソナリティの人であれ、とにかく部長が言ってるんだから聞か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感覚は日本人はかなり持っていました。今ですね、ないんですよ。なぜだと思われます？日本の中で組織はかなりフラット化しました。だから部長っていうのは昔ずっと上の人だったんですよ。主任がいて、係長がいて、課長補佐がいて、課長がいて、次長がいて、部長なんですよ。ものすごく上の人だったんです。ところが今フラットな組織になったんで、一つの組織を見てる統括してるマネージャー、部長しかいないんです。すぐ上なんです。でもう一つあります、これ韓国では今どうなってるんですかね。日本では役職の名前をつけて人の名前呼びません。例えばキム・サジャン・ニムとかキム・ブチャン・ニムとか韓国ではおっしゃられますよね。日本では言いません。川上部長さんとか言いません。川上さんなんです。だから今までは川上部長が指示出してたんですよね。だからこれは部長どういう人であれ、その人の言うことを聞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みんな思ったんです。ところが今違うんです。川上さんが指示出してるんです。だからその川上さんという人が嫌なやつだったら、なんでそんなやつの言うことを聞かないといけないんだと、割とこういう感覚が出てるんですよ。でこれはですね、こうやって講演とかセミナー日本でもよくやらせていただいてるんですが、昔は前でこうやって喋ってるとやっぱり先生なんですよね。ですので言うことはきちんと聞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のは日本でもありました。ところが今は前で喋ってることちょっとでも面白くなかったら、なんだよこいつ面白くないって言うからすぐみんな出ていってしまうんですよ。そういう雰囲気が日本はかなり起こってきてるんです。ですからよっぽどその人が尊敬できる上司として人間じゃないと、その人の言うことを聞かないっていう雰囲気がかなり広がってきています。でもう一つ起こってきている問題、これはですね、貴族意識というもの、これがかなり下がってきています。その組織に帰属する意識ですよね。自分はその組織のその会社のメンバーであるということにプライドを持つ、誇りを持つ、こういうことがかなり少なくなってきています。ですから昔は実は私昔ソニーという会社で人事部で働いてたことを1年間だけあるんですが、例えばソニーという有名な会社で働いてると、今やってる仕事面白くなくてもですよ、だからといってソニーという有名な会社に辞めるのはもったいないっていう気持ち、これかなり働いたんですよね。私もそうでした。ソニーで1年間いたんですが、これ実は私新
大学卒業してすぐにコンサルタントという仕事になったので、企業の経験をつけたいということでソニーさんにお願いして1年間社員をやらせてもらったんですね。でその時ちゃんとソニーの名刺も持っていました。でソニーの名刺を渡すと外国のどなたに見せてもソニーですかと、うちのテープレコーダーってちょっと古いですかね、テープレコーダーとかそういうのもソニーですと、テレビもソニーですと、そういうの世界中で通じてものすごい貴族意識を感じたんですよね。で実はその後私産業農立大学っていうところの総合研究所っていうところに戻って働いたんですけど、そこの産業農立大学誰も知らないんですよ。ソニーに戻ってもう一回名刺使いたいなと思ったぐらいです。ところがですね、今現在そういう感覚が日本の中であるかないんです。ソニーで働いててもこの仕事面白くないなと、じゃあやめて富士通に変わろうかなと、こういうのは割とすぐに出てくるんですよ。ですから昔のように有名大企業だからといって社員が、ずっと働き続けてくれるだろうということが通用しなくなってきているのが今の日本なんです。でこれ我々逆に反省しているところなんですが、どうも今までの日本のリーダーシップというのは部下の人たちが自分が上の役職を持っているのでその役職で指示を出せば動いてくれるだろうで、部下の人たちも真面目に上の言うことをちゃんとどんな人でも聞いてあげるっていうその真面目さを持ってたわけですね。でだから聞いてくれるだろうと。で少々リーダーシップとかマネジメントうまくやらなくてもこれだけ有名な大企業にいるんだから社員は辞めないだろうというところに少し安住しすぎていた感じがあります。だからそこに甘えていた感じがあるんです。ところが今現在我々が突きつけられているのはもっと本質的なところなんです。本質的なマネジメントなんです。そういう部下の、貴族意識とか権威に対して従うという雰囲気、こういったものに甘んずることなく甘えることなく本当に自分自身がリーダーとして立派な人間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で部下に与えていく仕事を本当によく考えて部下の成長にもなる、本当に社会の貢献にもなる、本当にそれをやっていてやりがいを感じる、やってる自分も興味深い面白いというような仕事を作っていかないと部下がついてこなくなっている。これが今日本で起こってきている変化だというふうに我々自身今回の結果を見ながら思いました。実際そういう変化が起こってきています。でそれがですね、もう一つの問題が起こってまして、ここにこれ、ラックモチベーションと書いてるのは欠乏動機っていう言葉を言います。欠乏している、足り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ね。それがグロスモチベーション、これは成長動機ですね。欠乏動機っていうのは何かっていうと、皆さんもそういう時ありませんか？何か欲しいんです。何か欲しいものがあるんです。あるんですが、その欲しいものをまだ獲得してない、自分は持っていないので、なんとか頑張ってこの欲しいものを獲得していこう。要はそれが欠乏しているので頑張っていこう。これを欠乏動機と心理学では言います。一般的な言葉で韓国にもあるの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が、ハングリー精神っていうものです。何か欲しいんですね。お腹空いてるんです。だからご飯食べられるように頑張ろうっていう、こういうのが欠乏動機というです。でどうもですね、日本の中でこの欠乏動機というものがかなりなくなってきています。これは日本が豊かになって全てのものが満たされた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そんなに日本は豊かじゃありません。一度日本に来てみてください。そんな豊かな国に全てなって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ですね、何が起こったかというと、従来自分はそれが欠乏している、要はそれを欲しいと思っていたものが実はそんなものを獲得しても人間の幸せにつながらないよということに気づき始めています。例えばそれに気づいているのはポジションです。会社に入って高いポジションについて、例えば役員になったということは、昔はそういうのが欠乏動機だったんです。なんとか企業で働く限り役員になりたいと。でも自分はそんなにまだなってないので、なんとか頑張って役員になれるように頑張っていこう。こういう感覚は我々の年代は持ってたんですね。ところが今の人たちは、別に役員になることだけが人生の幸せじゃないんじゃないの、もっと他に人間の幸せってあるんじゃないっていうことに気づき始めています。で日本では今人材上の一番大きな課題、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っていうものですよね。もっと幸せあるじゃない。だから従来自分たちは欠乏だと思ってたものが、今はみんな欠乏だと思わなくなってきてるんですよ。でこの問題が起こってきた時、非常にこれ難しいんですよ。なぜかというと、今まで日本は施策として
頑張って働けばあなたが欠乏しているところを埋めてあげますよという人事策を取ってきました。例えば成果主義というのもそうなんですよ。あなたが頑張れば年齢なんか若くても関係ありません。頑張った分だけ高い報酬を与えますよということで、そこをあなたは高い報酬まだ給料もらってないですよねと、だからそれを与えるから頑張って働いてくださいっていうことをやってきたわけです。ところが今の人たちはそういうものいらないよと思ってきてるんです。今朝の日本の新聞読みましたら書いてましたね、自動車新車ですね、新しい自動車ですが、これの発売台数が 34% 減りました。自動車なんかいらないよ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だから高い給料もらって別にいい自動車なんか買わなくてもいいよっていうふうになってるんです。私の若い頃なんて自動車持ってなかったら絶対に持てなかったですよね。今そんなことでもいいんですよ。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欠乏と思わなくなってる人たちを動機づけ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ですので今回日本の調査結果非常に低かったです。あれは何か、従来の今までのようなリーダーシップのスタイル、これを発揮してもらっても全然自分たちはそのことを期待してないからやらなくてもいいよという、そういうことがあるわけです。でそうなった時に今何をやらないといけないのか、こういうことなんです。まずですね、その社員のエンゲージメントというものを高めていかないといけません。でエンゲージメント、仕事にのめり込んでいく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が、これをどうやってのめり込ませるか。従来はのめり込んで高い成果を出してくれたら高い給料を払いますよということで、のめり込ませていたんです。ところがですね、今現在我々何をやろうとしているか、ここに内的報酬という言葉を書いています。外的報酬、内的報酬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で内的報酬というのは何かというと、仕事の中身にそもそも組み込まれている精神的な報酬だと思ってください。この仕事やってたらものすごくやりがいを感じる、この仕事やってたらものすごく面白い、この仕事やってたら自分の成長実感を感じられる、こういったものを内的報酬と言います。仕事の中に組み込まれている精神的なそもそもの報酬です。それに対して、外的報酬であります。この外的報酬というのは、例えば賞与、ボーナスですね、わざわざ制度を作って、報酬の制度を作って、その制度を通じて外から与えていく報酬、これを外的報酬と言います。どうも外的報酬による動機づけがそろそろ限界を迎えてきていて、内的報酬というものを作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きます。ですのでリーダーシップで今まで求められてたのは、外的報酬を正確に払っていくための、例えば評価力とか公正な目ですとかで、外的報酬を与えるための基準として目標を与え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ね。これをクリアしてくれたらこれだけの報酬になるよという目標を設定力、こういったものが今までリーダーに求められていたのが、もうそういうのどうでもいいよと、そんな外的報酬につながるようなものはどうでもよくて、内的報酬につながるこういう仕事を作ってください、ここに来ているんです。で今回の調査の結果で一つ私は驚いたんですが、評価に対する納得度の高さっていうのは、上司のどういう動きと相関関係を一番高く持っていたか、評価の納得です。自分自身今やっている仕事が非常に興味深く面白い仕事であるっていうことが評価の納得感と一番高く相関を持っています。だからそういった仕事をやらせてもらっていたら、評価なんかどうでもいいよと、これが今の日本の現状だと思ってください。でそのエンゲージするような仕事を作っていくっていう時に、こういった3つのバランス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これはあれですよね、仕事の意義っていう上ですね、仕事の意義っていうものが、社会的な意義ですね、これがしっかりあり、しかもそれが十分な難易度を持った、簡単な単純なものではなく難易度を持った仕事であり、それをやる能力を自分も持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この3つの部分のバランスが取れてくると、どうも仕事にエンゲージするみたいです。そうすると、そうでしょう、社会的な意義が高くて、それから十分に自分がそれを達成できるだけの能力を持ってるってなると、その仕事にやろうという活力が生まれてきますし、社会的な意義があり、かつ難易度もそれなりに高い仕事ってぜひチャレンジしたい、そういう仕事にチャレンジしてる自分にプライドを感じますよね。で、難しいことに自分が能力が伴っていて、ここで一生懸命やって成果につながっていく、こういう感覚が出るとその仕事に熱中できるんです。簡単な仕事には熱中しません。この3つの
のバランスが取れたような仕事をいかに設計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が、今のリーダーに求められていることだと思っておいてください。でここはすいません、割愛させていただきます。そういったものも報酬の中に組み込んだ成果を、制度を人事制度を作ら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だけです。でケーススタディなんですが、申し訳ありません、非常にこれ難しかったです。実はケースがないんです。ですね、今日本はみんなそういうふうな形に会社組織を変えないといけないと思い始めていて、成功してる企業がまだないんですよ。なのでこうすればうまくいってますよということは、ご紹介ができません。ただですね、日本の会社の変化ということだけで申し上げますと、ある大手の、製薬会社ですね、ここはですね、今までコンピテンシーというものを中心に、評価をしてきました。管理職にしていくときに能力的な高さですね、コンピテンシー的な高さっていうところを中心に、管理職を選んできました。これを今年から変えました。何を加えたかというと、コンピテンシーは当然必要なんですが、もう一つ先ほどのような人間性のところです。部下に対して、ちゃんとした尊敬できるような形で接す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です。ここしばらく日本はそういう人間性を置いといて、とにかくちゃんと仕事ができる人であれば管理職にしていこうという感覚があったんですが、やっぱり人間性のことです。ですので、今年この会社で私はアセスメントをやったんですが、ある方インタビューしたんですね、コンピテンシー。そしたらその方、コンピテンシーが非常に高いんですよ。でも私落としました。なぜか、全ての、成果は自分のものであるって考えているんです。だから部下に仕事を作って、部下に達成感を持たせていくということを全くやっていないんですよ。だからこれは落としました。落とした後、本人からクレームが来ました。これだけ自分はコンピテンシー高いレベルで発揮してるっていうことを説明したのに、なぜ落としたんだと本人からクレームが来ました。ただ、その本人の上司の人はよく落としてくれたと。人間が管理職になってたら自分は本当に不安だったんだと、よく落としてくれたっておっしゃられています。だからそういう形で管理職を選ぶ基準もかなり変わりつつあります。で、これは広告代理店ですが、ここはですね、リーダーシップ研修を私やってるんですが、従来型のやり方ではありません。何を教育しているかというと、先ほど申し上げた内的報酬をどう作り上げるか、これの研修を1日かけて新しく管理職になった人全員にやっていってます。で、これはなぜ新しく管理職になった人にやってるかといいますと、すでに管理職になってる人にやっていっても、今までのマネジメント、リーダーシップのやり方が身についてしまって変わらないんですよ。だから初めて管理職になった人たちからこういうものを入れて変えていこうと、それの方が変わりやすい。これ5年10年やり続けたら変わってきますよね。そういう取り組みもやってます。で、あとこれご紹介最後にしておきますが、ユニークな取り組みということで、実はですね、先ほど申し上げたエンゲージメントとか内的報酬をかなり日本の中で誤解している企業が多いんです。これは誤解しているユニークなものです。例えばですね、こういうのがあります。失恋休暇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失恋休暇、要は恋人と別れてしまったらその次の日1日会社を休んでいいとか、あとですね、ペット休暇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これは、ペットが病気になったらその日仕事を休んでいいっていうものです。で、もう一つバーゲン休暇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百貨店でバーゲンがあったらその日半日休んでいいと、韓国の方々が喜びそうな休暇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のがあるんです。で、こういったものは実は私は間違いだと思います。そういったただ会社の雰囲気が楽しいということじゃないんです。もっと本質的に仕事そのものが面白いし意味があるという仕事を作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で、おそらくこれから韓国も同じような動きが出てくるかもしれません。仕事にのめり込むエンゲージ、内的報酬というのが出るかもしれません。その時今みたいなものではなくて、やっぱりリーダーの人が社員にとって部下にとって意義のある面白いのめり込める成長実感を感じられる、そういった仕事を作れるようなリーダーということに、焦点がおそらく当たってくるかと思います。ということで日本の状況について私の方から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반갑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한국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한국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리더에 대한 현재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낮고 전체적으로 보면 리더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리더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대가 없으면은 불만이 없죠. 근데 우리는 아주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리더십의 부재 혹은 리더에 대한 불만, 이것이 아주 팽배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 아주 좀 큰 특징으로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센텐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에 있어서는 인플로이들이 모든 것을 리더에게 의존하거나 혹은 리더에게 이제 맡기는 현상, 리더에다가 모든 것을 돌리는 이런 현상이 아주 팽배해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보면 조직이 혹은 개인이, 사회가, 조직이 상당히 미숙한 단계, 성숙되지 못한 단계, 다시 말해서 발전하지 못한 단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서서히 사회와 조직과 개인이 역량이 발달되고 성숙도가 올라가면 거기에 반비례해서 리더십의 중요성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 겁니다. 아마 일본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스틸 우리 사회는 상당히 성숙되고 사회적인 역량들도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리더에 대한 과도한 expectation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좀 역사적인 배경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강력한 리더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크죠. 우리의 경험상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경제 발전 또한 상당히 리더의 강력한 리더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에 의해서 발전되어 이런 경제적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적인 현상이 모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들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상당히 강하게 있다. 비록 우리가 벌써 많은 발전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결국은 일본과 같은 상태가 될 겁니다. 결국 가봤더니만 리더가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그럼 좀 불만이 커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는 거죠, 사는 게. 그런 상태로 갈 것 같은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제 일본의 형태로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리더십에 있어서의 중요한 개념으로 저희들이 한국어 선화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강력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없는 듯한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리더가 조직에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에 있어서 본인이 주도성을 가지면서 느껴야 될 재미를 대부분 리더들이 강탈하고 있는 형태를 사실은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리더십을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리더십에 있어서 향후의 발전은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의 리더십, 재미를 뺏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재미를 뺏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버렸는데요. 이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리더 중심의 조직 운영을, 모든 운영을 리더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을 가능하면은 엠플로이 중심으로, 직원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확실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리더의 파워 시프트인데, 리더로부터 직원으로 파워를 시프트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금 발전 방향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 리더한테는 어떻게 하면은 힘 뺄 것인가, 힘 빼는 교육.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플로이들한테는 어떻게 하면은 더 이상 리더한테 기대하지 말고 자기 완결적, 자기 통제적, 자기 관리적 그런 리더십 혹은 영향을 갖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좀 우리의 태도나 가치관에 있어서 더 이상 리더에 대한 과도한 의존 혹은
과도한 기대 이 부분들을 더 이상 좀 쓰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많이 회사 인사에도 계시고 대학에도 계시지만은 더 이상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위기 극복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전체적인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러한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를 한국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일본과 똑같이 거의 없지요.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그냥 몇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A라는 회사 같은 경우 MNC죠. 이 회사는 리더의 롤을 어떻게든 매니지먼트, 경영관리적 역할을 미니멈으로 하고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결제도 해야 되고 뭐 익스펜스도 처리해야 되고 뭐 동료한 투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고 가능하면은 리더 자체도 실제로 본인의 일에 좀 인발브하는 이런 부분들 좀 더 나아가서는 롤즈 오브 리더스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옵니다만은 일이라는 것이 탑다운이 아니고 가능하면은 바텀업으로 이제는 갈 때가 됐다. 오늘 아침에 재결치도 얘기하지만은 더 이상 이 정보력과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언더스탠딩 지식이 리더보다는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들, 엠플로이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 회사는 그렇게 해보는데 쉽진 않아요. 일을 위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하로부터 일을 받는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 개념은 리더가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그런 걸 좀 추진을 해요. 그러다 보면 리더가 되게 바쁘죠. 근데 이제 리더가 결국 안 되는 거는 만약 이런 케이스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부하로부터 더 이상 일을 못 받는 사람은 리더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안 시키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좀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는 대기업, 우리나라의 대기업인데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더에 의한 인플루언스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 가능한 한 리더에 의한 인플루언스를 줄이는 것. 그럼 어떻게 하냐면 리더는 전체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 리더에게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하는 거예요. 리더 자체도 밑에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 자체도 자기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일. 거기에다 집중을 하게 하는. 이 회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roles and responsibility가 전체적인 프로세스 상에서 자기 역할이 있어요. 밑에를 컨트롤하는 역할은 미니마이즈고 그런 부분에 따라가는 역할로 행위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리더 개인 자신의 인플루언스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은 미니마이즈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정확한 역할, 타스크를 통해서 조직에 컨트리뷰션하는 그런 형태를 B회사는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회사인데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뉴스페이퍼 신문사 같은 경우인데 이 신문사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문사가 우리가 매일 아침에 나오는 조간신문, 석간신문 이 신문 자체로 비즈니스나 혹은 미래가 잘 보장이 안 됩니다. 워낙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 사회가 아주 복잡하게 변화되니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더에 있어서의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리더가 밑에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밑에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추인해주는 역할. 그래서 여기 회사는 이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신문사 안에 그야말로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어요. 어떤 데는 그 액티비티가 보면은 그 회사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상호 충돌적인 액티비티가 있는데도 그 각자 그냥 가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좀 추라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리더십은 더 이상 약간은 좀 허상이에요. 우리 엑스펙테이션의 기대의 불일치인데 우리가 불필요한 기대를 갖고 실망을 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가져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있어서 리더십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 탑다운에 대한 리더십, 리더가 모든 것을 해준다는 것에 대한 강한 신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깨야 될 시점이고 그래야만이 일본이 지금 고민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서서히 진입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직원들이 일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고 펀을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큰 숙제인 것으로 좀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프리젠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할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이 초과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Q&A를 먼저 듣는 것이 훨씬 더 그 남은 10분을 좀 더 바람직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I congratulate the panel for a very interesting discussion. I am a researcher from Hanyang University. I do research on HR. And the comparative approach is very useful. And the key question that is important to my mind is wh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or this discussion is to show that there is an emerging East Asian type of research. So, comparative approach is always difficult because my conclusion from the way you presented is still Japanese leadership is particular, Chinese leadership is particular, Korean leadership is particular, and therefore we could not say that there is one model of leadership emerging in East Asia. So that hypothesis, I think, is what is important. And what are the assumptions and the measures? It's quite difficult. When you say satisfaction or definition of leadership or motivation, what are the questions that you have been asking? So the methods. Are they comparable? And the answer seems to be no. So I think that is an important future item for research, I believe. Thank you very much. 예, 또 코멘트를 주셨고요.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귀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신지 가와가미상에게 좀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일본의 그 기업에 있어서 어떤 리더십 모델을 잘 들었는데요. 혹시 국가기관이나 공공의 어떤 그 국가기관의 어떤 리더들도 그러한 그 시대의 흐름을 타고하고 있는지 또 다르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간단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日本の私は政府ですとか自治体のコンサルティングもかなりやっていますけれども、政府や自治体はかなり遅れていると思ってください。先ほどお話をさせていただいたのは全て、民間の企業のお話です。で、政府につきましては、今来年からですね、やっと成果主義に近い制度が初めて入ってきて、あと 2,3 年後から、給与にも差が出てくるという状態です。ですので、日本の政府ですが、そういった公共機関につきましては、これからやっと目標をきちんと設定して、仕事とは何かということを部下に指示を出し、や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来年ぐらいからですかね、行われ始めるということで、今のは全て民間の話だと思ってください。ただ一点、その公共機関のところで起こっている問題はですね、ストレスの問題が非常に高くなってきています。要は働く人たちの個人的な価値観は先ほどご説明したように公共機関の中でも同じなんです。働く人たちの価値観は。だけどそこでやってるシステムがやはりかなり昔の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で、そこのズレによるストレスの問題はかなり深刻に起こ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지요?
오디언스 분들 중에서는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패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루징 리마크를 하실 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추가적인 사항을 신지사님께서 조금 좀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리더십 모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보는 건 이제 크게 사람들의 그 이제 욕구 단계와 이제 사회적인 혹은 조직의 발전 단계가 좀 더 비례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형태가 나타난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더십의 형태를 보는 모델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이제 소셜라이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 조직에 나와서 기본적으로 이 조직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보호해주는 그 단계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슬로우식으로 하면 이제 생리적 욕구를 이제 충족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셜라이징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쓴 모델이 이제 그런 모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소셜라이징을 넘어서 이제는 좀 이런 세상이 급변하고 세상이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생존할 수 있는 뭔가 이노베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리더십이 리더가 나는 모르는 능력을 리더는 가지고서 리더가 그런 걸 해결해주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이노베이팅 리더십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을 생각하면서 끌어주는 걸 우리가 이런 것을 비저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저닝.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좋은 세상이 올 거야 하고 이렇게 끌어주는 리더십을 그 비저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우리 카와카미 신지사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결국은 미래에 대한 꿈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면은 인게이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모빌라이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에게 재미를 느끼고 뭔가 몰입하게 하고 충만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정 부분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이거 거의 좀 약간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개방화되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조직으로 나오고 기업으로 나오면서 이런 단계, 한국은 아주 치열한 단계를 넘어가고 있고 일본은 그런 치열한 단계를 넘어서고 나니 뭐가 의미냐 이제 이런 단계로 가는 이런 좀 모델들을 보기 위해서 좀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특히 한국, 중국, 일본에 있어서의 이러한 사람들의 행태적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조금 네. Okay. Echo to the questions that gentleman raised, whether the three leadership model comparable or what kind of conclusion can we draw from this kind of comparison. Adding to Gia's point, I would like to summarize several points as well. The first of all, because the three countries are in different stages in terms of economy development, sociology background, and also some education system difference. So you will see that such kind of leadership model difference are actually linked with this kind of three key factors: economy status, so social background, and also education system. But we also see some common trend regarding the Eastern countries' leadership evolving because currently all countries have the new generation issues because the young generations, they have different kind of expectations for the leadership. And as well, we are seeing the very big impact from the technology evolving. Different kind of technology will drive different kind of leadership model. So we are seeing the common trend in terms of several ways, including like Shinji-san mentioned, interesting job, make your job more funny, and also create more participation, more delegation, and more like bottom-up way within the company, more self-driven. We see a relatively clearer direction of the shared leadership, even in the Eastern countries. So I think I just want to add a few points to that questions. Okay.
예, 이 세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고요. 이것으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